자,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발터 베냐민 수업을 오늘이랑 그다음에 다음 주 1시간까지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이건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채팅창은 제가 항상 켜놓고 있으니까 채팅으로 저한테 해야 될 말들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또 생각보다 채팅을 빨리빨리 잘 읽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얘기를 하시면 돼요. 질문도 좋고 아니면 궁금한 것도 좋고 뭐든 좋으니까 진짜 수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채팅창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베냐민이 얘기했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2가치에서 전시가치로 예술품의 중요한 가치가 이동해 간다라고 하는 점이었어요. 무엇을 기점으로? 기술복제라고 하는 것들이 대중화된 시대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은 제2가치에 기반해왔던 과거의 예술작품과는 달리 전시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부각되게 된다. 즉,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질 때 생겨나는 가치를 위주로 해서 자기의 예술성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제1의 기술과 제2의 기술이라고 하는 베냐민의 조금 더 큰 그림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게 지난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제2가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진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 미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본격적인 기술 복제 시대의 시작을 알렸던 매체가 사실은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진이 그 이전의 회화라고 하는 시각적 표현 매체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기술적인 어떤 복제가 가능해진 매체라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매체이긴 합니다만 기술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 매체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기대지평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진짜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딱 바뀌진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떤 점진적인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진도 이 발전 과정을 되짚어 보면은 초창기 미술 작품의 가치였던 제2가치라고 하는 게 초창기 사진을 찍는 과정에는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의 어떤 발전 과정을 쫓아가다 보면은 초창기에 드러나던 이 제2가치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베냐민의 분석 방법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초창기 사진에는요, 주로 이제 인물 사진 같은 것들이 주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에 드러난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아우라적인 어떤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성향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자기 연인, 여러분들도 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 때는 증명사진 있죠. 혹은 학생증 있죠. 고등학교 때 썼던 학생증 이런 거. 그런 것들 연인 관계에서 서로 교환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제 지갑에 보면은요. 저는 이제 와이프를 이제 대학 둘 다 졸업한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와이프 대학 시절의 학생증이 제 지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가까이 두고 싶은 욕망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뭐, 물론 오늘날에는 휴대폰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뭐 휴대폰에 보면은 같이 찍은 사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없어지긴 했겠습니다만, 일종의 좀 낭만 같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어떤 물질적인 형태로 내 곁에 두려고 하는 욕망.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사진들은 인물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이 인물들의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표정에서 드러나는 일종의 멜랑콜리함 이런 것들을 좀 향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멜랑콜리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발터 베냐민이 사실은 이 멜랑콜리라고 하는 어떤 감각, 감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했던 학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거를 이제 천체에 비유를 해가지고 어떤 우울한 이 기분 이런 것들을 토성적 기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토성 아시죠?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할 때 그 토성이요. 예, 세턴이라고 하는 이 행성에 비유를 해서 어떤 토성적 정조로서의 멜랑콜리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짧은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창기 사진에는 어떤 아우라적인 요소들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점차 이 인물 사진의 중심을 두고 있었던 것들이 풍경 사진으로 옮겨가면서 이른바 전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부각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베냐민의 분석이고요.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을 베냐민의 다른 글에서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사진의 작은 역사라고 하는 베냐민의 또 다른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 베냐민의 엔간한 글들은 현재 한국에 번역이 많이 되어 있고요. 발터 베냐민 선집이라고 하는 것의 형태로 한국에 출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진의 작은 역사라고 하는 글이 실려 있는 버전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베냐민에 조금 더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요것만 읽어가지고는 사실 베냐민의 전모를 알 수가 없어요. 기술복제시대 예술작품이 대표적인 글이긴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진의 작은 역사는 좀 우리 수업과도 관련된 맥락이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유진 아제라고 하는 사진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흥미롭게도 인물 사진도 물론 찍기는 했지만 풍경 사진을 또 나중에는 많이 찍어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특히나 사람이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파리의 어떤 거리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어떤 사진에 인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인물의 시각에 감정이입하면서 왠지 이 인물이 보고 듣고 보았을 만한 어떤 것들 혹은 그것들 때문에 떠올렸을 법한 어떤 감정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사람이 등장하면 인물의 어떤 사진에 사람이 등장하면은 왠지 그 사람의 시각, 감정 이런 것들을 체험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제가 만든 풍경 사진의 특징은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자유로이 부유하면서 이 세계를 파악하는 관찰자의 어떤 명상적인 세계는 파괴당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풍경만 떡하니 존재하는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런 사진들 보면은 사실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파리도 굉장한 대도시입니다.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사람이 없는 어떤 장면을 찍을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좀 일종의 낯설기 효과를 좀 가져오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진들은 특정한 해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해석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문 기사들에서 사진을 다룰 때 통상 우리가 캡션이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을 하죠. 이른바 설명 문구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사진은 뭐 새벽녘 파리의 뭐 어느 지역을 찍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 문구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게 그림에서 흔히 취하는 어떤 제목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뭐 뭉크의 절규 뭐 이런 그림들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 건 그래도 좀 설명적인 편에 속해요. 근데 대부분의 회화 작품의 제목들은요, 특정한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작품을 다루고 있는 시공간을 그냥 제목명으로 삼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쇠라가 그린 유명한 그림,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그냥 그 그림이 다루고 있는 시공간적 배경을 제목으로 삼은 경우죠.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그림들은 제목이 없어요. 막 무제 1, 막 무제 3, 뭐 이런 경우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 사진은 그런 경우가 오히려 잘 없어요. 특히나 이제 신문처럼 실용적인 곳에서 쓰이는 사진들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 없고 설명적인 문구들을 덧붙일 때가 많습니다. 자, 왜냐면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여기에 부여하는 어떠한 의미가 외부적으로 주어져야지만 사진은 비로소 기능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초창기 사진과 그 이후 사진의 달라진 점이라고 베냐민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영화와 한번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같은 경우에도요,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특정한 설명을 요구받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미지만으로 자족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게 영화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 그냥 랜덤하게 특정한 프레임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이미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만을 놓고 그 영화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게 가능한가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영화 화면의 의미는
그 장면의 앞과 뒤에 붙어 있는 다른 장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명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예, 모든 프레임의 의미는 그것에 선행하거나 뭐 좀 더 추가해 본다면 후행하고 있는, 뒤따르고 있는 다른 화면들에 의해서 그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초창기 인물 사진,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어떠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던 이 초창기 사진이 유진 아재의 풍경 사진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어떤 설명을 요하는 이미지로 바뀌게 되었고, 영화가 그런 형상을 계승하고 있더라라고 보는 게 베냐민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 제의 가치는 사라지고 전시 가치가 부각되게 된다라고 베냐민은 설명했던 것이죠. 자, 여덟 번째 항목은요. 자, 이런 변화들이 어떠한 함의를 예술사적으로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전통 예술이 어떤 영원성의 가치를 부각시킨다라고 한다면 영화가 내세우고 있는 가치는 개선 가능성,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반복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서 어떤 유희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제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 이게 전통 예술의 아우라를 만드는 요인이잖아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 원본, 진본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야. 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나는 죽는다고 해도 이 세상에 영원히 남아있어야지만 될 어떤 가치를 생산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도자기에 조금만한 흠결만 있어도 와장창 깨버리는 도공의 얘기 제가 지난번 시간 때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생물학적인 삶을 다 알지 모르겠으나 내가 죽어도 이 작품은 몇백 년 동안 남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요만큼의 티끌만한 흔적도 내가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해야 하니까. 완전 무결해야 하니까. 자, 영화는 어찌 본다면 개선 가능성이라는 게 가장 큰 예술 작품이다. 무언가 심지어 그런 경우도 가능해요. 돈과 시간만 있다면 영화를 다 완성해 놨는데 특정한 배우가 뭔가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무리를 일으키고 사고를 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기는 하지만 그 배우만 대체해가지고 다른 작품, 다른 배우를 기용해서 촬영한 다음에 재편집을 해서 완전히 그 배우의 흔적을 없애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예술 작품, 다른 미술품과는 달리 영화는 그런 방식의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제가 방금 든 예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영화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알 거예요. 어떤 장면에 연기를 했는데 테이크를 찍었는데 좀 아닌 것 같아 싶으면은 NG를 선언하고 다음 테이크를 또 찍어서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화 작품과 비교해 보세요. 그게 힘들죠. 한번 붓질이 엇나가면은 그것 때문에 진짜 심한 경우에는 작품 하나 버려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덧칠해서 유하는 그런 것들을 메울 수 있기는 한데 공력을 진짜 많이 들여야 합니다. 영화에서 다음 테이크를 촬영하는 장면과 굉장히 달라지죠. 자, 이러한 개선 가능성은 영화가 영원한 가치를 극단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연관된다. 영화는 영원히 남는 어떤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것보다 이게 개봉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어떤 가능성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개선 능력이 가장 적은 예술인 건 뭘까요? 바로 조형 예술입니다. 조각입니다. 그나마 회화 작품 같은 경우는 한번 이 스냅이 엇나가서 좀 잘못된 선을 그렸다고 해도 뭐 그 위에다 덧칠해가지고 다른 걸로 그리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각 같은 경우는요, 이게 조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매스잖아요. 크기입니다, 크기. 전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크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무언가 깎아내는 방식으로만 이걸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는 내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이 크기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선 능력이 가장 적은 예술이라고 베냐민이 불렀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스 시대에는 최고의 예술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의 조각상들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기술복제 시대에는 가장 극적으로 몰락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화의 진정한 가능성은 무엇인가? 자, 기술복제 시대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제의적 토대로부터 분리시키게 되자 예술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가상은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생겨나게 된 예술 기능상의 변화는
19세기의 시야에 포착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어떤 사진의 시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포착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영화의 발전을 체험하게 된 20세기에 와서도 이 변화는 오랫동안 파악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미적 가상이라고 하는 게 붕괴되었다는 것이죠. 이 미적 가상이 결국 아우라의 체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게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져서 어떤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에 준하는 어떤 그 내부적인 세계를 따로 축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 작품의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이 세상에 예술 작품과 나만 존재하는 것 같은 아주 그 황홀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체험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별도의 세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 진입한 사람들은 이른바 엑스터시, 성울경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과거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친숙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감시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이 미적 가상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였습니다. 혹은 잘 만든 작품이냐 쓰레기 같은 작품이냐를 판별하는 기준은 이 작품이 수용자에게 이 미적 가상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화는 그런 것들을 붕괴시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정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전시 가치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일찍이 사람들은 사진이 예술이냐는 물음에 많은 통찰력을 쓸데없이 쏟아부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이에 선행되어야 할 물음, 즉 사진의 발명으로 인해 예술의 성격 전체가 바뀐 것이 아닐까 하는 물음은 제기하지 않았다. 영화 이론가들도 덩달아 이들과 비슷한 성급한 물음을 제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영화가 생겼을 때 사람들한테 익숙했던 예술을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우라의 체험에 기반한 어떤 방식이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이전에도 영화를 예술로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노력은 영화를 통해서 어떤 아우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열심히 탐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베냐민이 보기에 이거는 좀 쓸데없는 물음에 가깝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를 제의적 방식으로 읽으려고 했던 게 초창기 영화 이론가들의 노력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감독이기도 하죠. 아벨 강스라고 하는 초창기 이론가는 어떤 이 영화의 이미지라고 하는 게 이집트 상형 문자, 우리가 히에로글리프라고 하죠. 이런 이집트 상형 문자의 추상성과 유사하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이 영화의 시각성의 문제를 읽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에 빗대서 영화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베냐민이 보기에 영화는 과거의 어떤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기술 복제라고 하는 이 요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프란츠 베르벨이라고 하는 이론가는요, 영화의 진정한 가능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았느냐? 영화는 초자연적인 것을 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마술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기적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어떤 사람의 이미지, 분명히 어떤 실제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의 이미지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유령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왜 처음에 그 전등이라고 하는 게 조선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도깨비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도깨비불이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렀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영화는 어떤 초자연적인 것의 재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신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전통적인 예술을 숭앙하는 어떤 것과 너무 비슷한 방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기대서 영화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을 자꾸만 설명하려다 보니까 베냐민이 보기에는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장 앱스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른바 포토제니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영화에 깃들여 있는 어떤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 램프의 요정이 진이잖아요. 그거랑 비슷하죠. 네, 어원도 비슷합니다.
사진에 깃들어 있는 어떤 영혼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오늘날 무언가 사진을 찍었는데 되게 막 역동적으로 막 잘 나왔다거나 소위 얘기하는 사진빨이 잘 받는 어떤 모델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죠. 그거 보고 뭐라고 부르죠? 포토제닉 상이라고 부르죠. 이게 여기서 기원한 말입니다. 포토제니라는 개념에서 기원한 거예요. 사진에 어떤 영혼이 느껴진다. 혼이 느껴진다. 근데 이런 방식도 당연히 베냐민이 보기에는 되게 터무니없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에는 제이가치라고 하는 게 초창기 몇몇 사진들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영화는 사실 그것이 없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데 초창기 영화 이론가들 중에 상당수는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자, 루돌프 아르나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에 봤었던 이론가잖아요. 영화 이미지의 예술적 가치는 재현 대상의 왜곡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변형과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회화 작품의 창의성을 평가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프랑스어로는 데포르마시옹이라고 부르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디포메이션이고요. 변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형태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과거의 어떤 예술 작품 평가하는 기준일 뿐이지 이걸 영화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예술 장르를 평가하는 데 적용하는 게 과연 온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베냐민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사람들은이라고 얘기했을 때 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요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제가 보기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냐민이 이제 본문에서 직접 요런 사람들을 다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왕 이 텍스트를 배우는 거면은 베냐민이 요 문장을 쓰면서 대략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뒀을까? 요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대략 요런 이론가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많아요. 초창기의 이론가들은 거의 대부분 전통적인 예술 작품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영화를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일종의 예술이니까 우리도 좀 받아줘 라고 기존의 예술계에 열심히 호소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베냐민이 보기에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화가 어떤 복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영화에서 복제되는 것의 정체는 무엇이겠느냐라는 질문을 그 다음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사진의 복제 대상 자체가 곧 예술 작품이라고 한다면 영화의 복제 대상은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과 영화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진은 이 복제 행위 자체를 통해 가지고 즉 무언가 이 사진을 찍어내는 대상을 찍어내는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죠. 셔터를 탁 눌러가지고 만들어진 필름 그거를 현상하면은 바로 예술 작품이라고 인정받는 거잖아요. 예술 사진의 경우에. 네. 자, 그런데 영화라고 하는 것의 복제 대상은요. 촬영 장면들입니다. 카메라로 무언가를 찍기만 해가지고는 그 자체로 바로 우리가 영화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영화는 어떠한 과정을 찍어낼 뿐입니다. 이 과정이 완성되기까지에는 촬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베냐민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영화를 진정 예술로 만드는 것은 바로 편집이다. 이른바 몽타주의 효과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의 몽타주는 좀 넓은 의미의 몽타주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좁은 의미 몽타주가 아니라요. 자, 편집이란 말이랑 거의 동의어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자, 채팅창을 좀만 옆으로 옮겨볼까요? 네. 영화 배우를 연극 배우와 구별 짓는 것은 그의 예술적 성과, 결국은 이제 연기의 역량이겠죠. 이런 것들이 복제의 토대가 되는 그 원초적 형태를 두고 볼 때 우연한 관중 앞에서가 아니라 전문가, 뭐 이제 카메라 감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촬영 감독, 그 다음에 전체 감독, 디렉터, 음향이나 조명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전문가죠. 자기 분야의 어떤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영화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의 기량을 전시해 보인다는 점이 연극 배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극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화를 찍는 배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연극 배우가 막 연기를 하잖아요. 리허설이 아니라 본 공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연기하는 것을 곧바로 예술의 수용자들이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걸 관찰하는 관객들이 곧 예술의 수용자들인 것이고 이제 우리의 어떤 대상이 되는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화 배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죠. 실제 여러분들의 연기를 나중에 관객들도 보게 되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표현이 되게 재밌죠. 보면은 이제 막 카메라가 잘 찍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촬영 감독, 배우가 연기 잘 하고 있는지를 맨눈으로 보고 있는 감독, 음향 잘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는 음향 감독, 그 다음에 뭐 반사판 들고 있는 이 조명 스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문가들 앞에서 자기의 연기를 전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편집되어 가지고 영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의 연기가 관중과의 직접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이고 관객과 육체적 현존성을 통해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영화 배우의 연기는 일종의 테스트 성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하죠, 감독이. 컷.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찍겠습니다. NG, 다시 갈게요. 아, 죄송합니다 하면 다시 막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연극 배우는 중간에 대사를 씹어도 그냥 진행해야 돼요. 예, 멈출 수 없어요. 근데 영화 배우는 뭔가 잘못된 장면들이 있으면은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일종의 테스트 성과다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자, 그리고 이 테스트 성과에 대한 것을 이제 스포츠의 테스트 성과와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3판 가면 좀 빠지게 돼요. 베냐민 생각에도 조금 과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대조가 굉장히 전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판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테스트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영화 배우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맨들도 이 어떤 테스트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 전시하는 존재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공통점이 좀 있다는 것이죠. 둘 다 자기의 한계를 규정해 온 어떤 장벽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근대 올림픽의 3대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보다 더 높이, 보다 빠르게, 보다 더 멀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 행위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조건, 그것은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이 부과하는 이 과제로부터 얼마나 자기를 극복하고 보여줄 수 있느냐. 더 높이 뛰려면 이 중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거잖아요. 더 빨리 뛰려면은 마찬가지로 또 중력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죠. 자, 멀리 가는데 사람이 지치죠. 왜? 중력이 계속 우리를 잡아 끄니까. 그걸 이겨내고 더 멀리 가서 성과를 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포츠는 중력에 의해서 부과된 과제를 극복하는 테스트 성과를 전시하는 것입니다. 자, 자연이 제시하는 과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자기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전시하는 행위가 스포츠의 테스트 성과인 것이죠. 반면 영화는 기계가 부여하는 어떤 과제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는 테스트 성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배우예요. 근데 카메라가 찍는 화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특정한 영역을 벗어나면은 내가 노출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찍을 수 있는 영역 내에서만 나의 연기 동선을 잡아가지고 잘 통제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혹은 아무리 좋은 마이크를 써도 내 성량이 너무 약하면은 소리가 잘 안 빨려 들어가겠죠. 또 거꾸로 너무 버럭 소리를 지르게 되면은 마이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찢어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 촬영 레디 액션 이러고 신호를 줘가지고 카메라가 돌잖아요. 원래는 카메라 롤을 먼저 시킨 다음에 레디 액션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카메라 돌리고 사운드 체크하고 레디 액션 신호를 줍니다. 근데 내가 이 신호를 못 들었어요. 연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기계가 부여하는 어떤 바운더리 내에 나의 연기를 끼워 맞출 수 있어야지만 배우가 연기를 잘할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당수의 연극 쪽에서 활동하던 배우들이 영화에 진출할 때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죠. 매체 연기, 기계에 익숙해지는 방식의 연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 무대에 적합한 방식의 연기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로 막상 찍어 놓으면 되게 과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적절치 않아 보일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 시험과는 달리 바람직한 정도로 전시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스포츠에서의 그 최대 미덕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 진짜 나의 있는 힘을 다 짜내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에 대한 테스트는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한다고 내가 최대 음량을 내거나 최대의 몸놀림을 보여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기계와의 조화를 이뤄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이 영화 쪽 가면은 초창기에 좀 힘들어 하죠. 물론 나중에 잘하지만. 자, 근데 현대 사회는 어떤 이 기계에 의해서 부과되는 테스트를 강요받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보자면, 자, 꼴찌로 죄송합니다. 자, 꼴찌로 달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마라토너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요. 아름답다. 저것이야말로 스포츠 정신이로구나. 박수를 받잖아요. 하지만 기계 앞에서의 노동에 부적합한 사람들은 박수를 받나요? 최선을 다하지만 잘 못하는 사람들 해고당합니다. 현대사회는 굉장히 냉혹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기계의 테스트를 강요받는 사회. 근데 재밌는 상상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영화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인가? 영화는 이 현대 사회의 냉혹한 논리에 일종의 복수를 가하는 장치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왜? 영화는 성과의 전시 가능성 자체에서 일종의 테스트를 만들어냄으로써 테스트 성과를 전시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전시 가치라고 하는 게 왜 사람들에게 그 유효한가, 왜 영화의 가치로 부각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되게 말장난 같지만 뜯어보면 되게 재밌는 구절입니다. 영화는 성과의 전시 가능성 자체에서 일종의 테스트를 만들어낸다. 즉, 내가 이 성과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테스트를 만들어낸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영화 배우는 수많은 기계적 조건 앞에서 자기의 기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기의 연기력을 보여줘야 해요. 얼마나 영화 배우의 연기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카메라에도 적응해야 되고, 녹음기에도 적응해야 되고, 조명판도 잘 받아야 되고. 자, 이것은 어떤 이런 기계적 조건들 앞에서 자기의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계 장치에 나를 끼워 맞추는 행위를 해야 하지만 정작 내가 카메라를 통해서 영화화되어서 나왔을 때는 진짜 인간적인 어떤 연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계장치 앞에서의 노동을 하면서 자기의 인간성을 포기해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노동을 하면서 그냥 내가 하나의 기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인간성을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노동하는데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환호하는 것은 영화 배우가 획득한 어떤 기계에 대한 승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영화 배우의 어떤 인간성이라고 하는 게 기계장치 앞에서도 훼손당하지 않고 버텨낼 뿐 아니라 이 기계장치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승리에 복속시키는 모습을 보고자 한다. 자, 현대사회의 인간들은 기계가 어떤 테스트 성과를 요구했을 때 거기에 미달하게 되면은 가차없이 해고당해요. 그런데 영화 배우는 이 기계장치와의 싸움에서 버텨서 이겨낼 뿐 아니라 오히려 이 기계장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더욱더 생생한 연기, 더욱더 생동감 넘치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데 성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실패하고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이 기계장치와의 어떤 문제인 것인데, 근데 영화만은 이 기계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이 인간성을 오롯이 드러내 보여주는데 성공한다. 오히려 기계장치를 자기의 발밑에 두고 있다. 성취감을 주는 장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1의 자연, 제2의 자연, 그러니까 제1의 기술, 제2의 기술이라는 개념을 굳이 앞에서 얘기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빌드업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기술은 인간과 어떤 자연 사이에 조화를 이뤄내는 것들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인간과 기술 사이의 조화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영화는 그러한 매체다.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장이 이 10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1의 기술과 제2의 기술이라는 표현을 3판에선 삭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에 따라서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빌드업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삭제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에 나왔던 부분인데 또 나왔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연극의 위기 혹은 영화가 무너뜨려 버린 어떤 미적 가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루이지 피란젤로라고 하는 이 사람,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탈리아의 대표적 극작가입니다. 연극 이론가이기도 하고요. 극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영화 배우가 연기를 할 때는 항상 어떤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주 재밌게 지적을 합니다. 자기 존재의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의견은 사실 무성 영화라고 하는 장치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합니다만 유성 영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할 것 같아요. 심지어 유성 영화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녹음기도 사용해야 되니까 더 악조건을 제공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겠죠.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영화 배우는 자신이 생생한 인격 전체를 바치면서도 그 인격의 아우라는 포기한 채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관객의 자리에 어떤 카메라라고 하는 게 들어서게 돼버리는 순간에 연극 특유의 현재적 상호 의사소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관객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르가 바로 연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관객이 직접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관객들은 리액션, 반응 혹은 어떤 뭐 눈빛, 표정, 뭐 웃음, 눈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연기를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그런 것들을 느껴보신 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영화 배우한테서는 연기를 할 때 그런 것들 좀 느끼기 어렵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감독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카메라라고 하는 존재죠. 자, 무대 배우는 자신을 인물과 동일시하지만 영화 배우는 동일시에 거의 실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 영화 배우도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 걸 하니까 어떤 그 인물에 대한 동일시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근데 상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베냐민이 이게 실패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연극이라고 하는 비교항을 두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절대적인 차원에서 영화 배우 동일시 항상 실패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연극 배우와 좀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확실히 상대적으로 그런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한 적게 연기함으로써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연극 연기에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메소드 연기에서도 사실은 좀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 있죠. 내가 너무 최선을 다해서 막 연기하려고 뭔가 연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과장된 연기를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연극보다는 영화 배우의 연기가 조금 더 어깨에 힘을 빼고 하는 게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연극 배우는 확실히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자기의 모든 대사, 자기의 모든 몸짓을 전달해야 된다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써서 연기할 수밖에 없는 방식을 취하기도 해요. 그런데 기계 앞에서 적응해야 하는 영화 배우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과장성을 최대한 빼버리고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할 때가 있죠.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그 손석구 배우가 한번 말실수했다가 그 남명렬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연극계 원로 배우 계십니다. TV에도 많이 출연하시는데요. 그분한테 한번 크게 한번 혼 한번 난 적 있죠. 연극 배우와 그 매체 연기 이것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연극 배우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어떤 이 공간을 채울 수 있을 만한 성량 에너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질타를 하셨는데 그 손석구 배우도 쿨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자, 예술의 유일한 영역인 미적 가상으로부터 영화는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데요. 자, 미적 가상, 그 어떤 연극만이 줄 수 있는 어떤 독자적 세계, 푹 빠져가지고 만들어낸 이 가상적 세계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연극 배우는 이 연극이 상연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의 인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연극 배우한테 되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이 연기의 관통선을 만드는 개념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인물이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심리적인 우여곡절을 보여주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극 배우는 내가 연기를 마치고 잠깐 퇴장해 있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그 캐릭터성을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영화 같은 경우는요, 촬영을 할 때 그 영화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서 주로 로케이션 단위 촬영을 많이 합니다. 특정 로케이션이 섭외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영화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찍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로케이션을 나중에는 섭외하기가 힘들다 혹은 계절이 바뀌면은 다시 찍기 어렵다 싶으면은요, 그 로케이션에서 찍어야 될 장면들을 쫙 몰아서 찍는 식으로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 배우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동일성을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작업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해서 끝끝내 해내니까 기계장치에 대한 승리라고 아마 베냐민이 표현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그 멜로 영화에서 예, 두 인물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 마지막 과정에서 키스씬으로 끝나는데 배우 두 명이 만나자마자 되게 어색한 상태에서 키스씬을 찍어야 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합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사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는 어떤 배우의 어떤 모습이 필요한 장면이 있다고 했을 때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배우를 잠깐 어디로 오라고 해요. 문을 열고 배우가 들어오잖아요. 그 배우 면전에다 대고 총을 탕 하고 쏩니다. 그럼 배우가 깜짝 놀라겠죠. 그 장면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배우가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라야 될 장면에다가 삽입을 합니다. 근데 그게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요런 얘기입니다. 놀라운 연기를 실감나게 이끌어낸 총소리. 연극에서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배우의 이 자연스러운 관통선을 해치는 행위죠. 이런 것들은. 배우는 이 놀라는 맥락에 맞게 놀라는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영화는 이런 식으로 끼워 넣는 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영화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역설적 가능성의 차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용자의 어떤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이 기계 장치를 통해 재현되는 이 과정에서 인간의 자기소외라고 하는 문제가 지극히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베냐민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이 장을 통해서 논의의 초점을 이제 영화의 수용자 문제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거울에 비친 것과 같은 자기의 이미지는 대중에게로 옮겨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흥미로운 게 이거죠. 배우는 카메라만을 대상으로 해서 연기를 하지만 왜 그 자연스럽게 자기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연기를 할 수 있느냐? 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느냐? 생각해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제가 이제 코로나 시즌 때 한 2년 정도 비대면 수업으로만 쭉 진행을 했던 시즌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어찌 본다면은 약간 현타 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 그냥 모니터를 그냥 바라보면서 나 혼자 지금 2시간, 뭐 많게는 하루에 5시간 정도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인 방송하는 BJ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나 그런 BJ들이나 혹은 영화 배우들이 텐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아는 거죠. 그리고 BJ들은 아는 겁니다. 나는 지금 혼자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카메라 뒤에는 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나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뭐 이번 학기에는 따로 제가 말씀 많이 안 드립니다만 제가 이제 비대면 수업할 때는 학생들도 거기에 이제 흥미를 느끼고 재밌어야 하니까 채팅을 엄청 시켰습니다. 그래서 막 심지어 뭐 여러분들 듣다가 뭐 제가 농담하거나 아니면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으면은 뭐 크크크라도 치라고 예 웃는 소리라도 내라고 일부러 좀 그렇게 시킨 것도 있어요. 그래야 제 텐션도 유지가 되지만 듣는 여러분들 텐션도 유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좀 일부러 시켰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은 제가 막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채팅으로 그 점수 준다고 하고 퀴즈도 많이 냈어요.
답변을 하라고.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 수업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 수업을 듣고 있다는 인상을 받으니까 좀 일부러 좀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자, 마치 그런 것처럼 이른바 배우는 카메라 앞에 서 있는 동안에 결국에는 이 수많은 대중들과 자신이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이 비가시적인 대중의 존재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중들이 배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연극 배우들 같은 경우에 10,000원 관중이 차 있으면은 막 힘을 받아가지고 탄력을 받아서 연기를 잘 할 수 있죠. 근데 막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출연하는 배우들보다 관객 숫자가 더 적어요. 그럼 배우들도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근데 영화 배우들은 내가 어떤 영화를 찍고 있다고 해도 항상 가득 들어찬 영화관의 관객들을 상상하면서 연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야지만 텐션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아무리 저예산 영화, 독립 영화를 찍는다고 해도 그걸 하는 배우는 저 카메라 뒤에 수많은 관중이 있다. 그리고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볼 거다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합니다. 자, 다만 이러한 대중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영화를 둘러싼 자본주의적인 착취가 좀 사라져야 한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스타에 대한 숭배 논리와 관중에 대한 숭배 논리 모두를 비판했던 것인데요. 자본주의적 문화산업, 그러니까 헐리우드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적 문화산업이 성행하는 어떤 국가에서는 스타에 대한 숭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어떤 파시즘 체제의 독일에서는요, 관중에 대한 숭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중을 이제 영화관에 동원하면서 어떤 체제를 선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관중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 관중의 머릿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체제의 정당성을 과시하려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체제 선전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어. 자, 그러니까 우리 체제는 이렇게 공고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선전 논리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본다면 관중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대목에서 베냐민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의 어떤 동료였던 아도르노를 비롯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산업 비판론을 좀 일정 부분 긍정하는 동시에 또 소비에트의 영화들을 염두에 두면서 영화 예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화를 둘러싼 자본주의적 착취가 사라져야 하는데 소비에트는 영화 자본을 국가가 몰수해서 국가가 영화 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취해요. 이게 국가 선전 체제를 위해서 악용되기 시작하면은 진짜 쓰레기 같은 결과로 나아가겠지만, 사실 그렇게 된 거는 스탈린 체제 이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초창기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국가가 이런 어떤 그 연극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예술 같은 것들의 전반을 관장하면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 체제 선전을 위해서 뭔가를 활용한다기보다는 예술가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후원한다는 의미가 좀 더 강했습니다. 진짜 이상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초창기 몇 년 동안은 확실히 그런 모델들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이 자, 소비에트 굉장히 모범적이네, 소비에트 잘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좋은 모델처럼 이렇게 소비에트의 예술 정책을 바라보기도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스탈린 이후에 이 소비에트 예술을 생각하시면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국가 체제 선전을 위해 가지고 어용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식의 예술 정책이 왜 좋다고 베냐민 얘기하는 거지? 아, 그건 아닙니다. 베냐민은 사실은 이 스탈린 이후에 망가져간 이 공산주의 체제 예술을 보지는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보기에 베냐민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의 지식인들은 이 초창기 한 10몇 년 동안 보여줬던 소비에트의 예술 정책이 유럽이나 혹은 헐리우드의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혹은 파시즘 체제에서는 볼 수 없는 되게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조금 궁금했을 텐데 이런 맥락을 놓고 이해하고 보시면은 조금 이 문제가 다르게 보이기도 할 겁니다. 자, 우리 수업 이제 한 5분, 10분 정도만 더 하고 오늘은 조금 일찍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영화를 통해 복제될 권리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자,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오늘날의 대중들이 누구나 기술들이 전시하는 성과들의 반쯤은 전문가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대 인간은 누구나 영화화되어 화면에 나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예술이라고 하는 이 고상한 장에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씩 둘씩 더하기 시작한 이 변화라고 하는 게 영화와 함께 전폭적으로 확 증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유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뭘 알아. 예술 그거는 진짜 신분이 높으신 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나 즐기는 것이지 우린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린 본 적도 없어요. 이런 게 일반적인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변화가 문필 분야 쪽에서는 서서히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작가라고 하는 이 존재의 독점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누구나 어떤 글을 쓰고 자기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문필 분야에서는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면서 독자 투고란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그 르포르타주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르포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현장 고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글들을 우리가 르포르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밀착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취재한 어떤 글들을 르포르타주라고 하는데 이걸 전문적인 기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유기고가들이 이렇게 르포 취재를 해가지고 신문에다가 기고를 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특권적이었던 작가의 신분들을 더 확장하는 계기로 만들어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게 좀 특기할 만한 변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변화가 글쓰기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수백 년 동안 서서히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시나브로라는 표현 쓰죠. 알 듯 모를 듯한 사이에 서서히 조금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시나브로 이렇게 걸렸던 변화가 영화에서는 10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압축적으로 빠르게 이러한 변화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생긴 이 변화를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 예, 그냥 먼발치에 떨어져 있었던 이 수용자들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더 한 발짝 다가서고 심지어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변화가 영화에서는 불과 10년 사이에 확 하고 이루어져 버린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 영화와 서구의 영화를 비교하고 있기도 한데요. 러시아 영화에서는 노동자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함 포템킨이라는 영화 보셨을 때 보셨던 것처럼 그 수많은 군중들을 동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동원했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출연을 원했을 때 그러니까 누구나 받아주는 방식으로 영화에 출연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구에서는 영화의 자본주의적 착취로 인하여서 이른바 복제되기, 내가 복제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에 대한 현대인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이런 거를 정당한 요구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제되기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날 성행하고 있는 이 1인 방송 내지는 SNS라고 하는 게 현대인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영화 못지않게 어떻게 본다면 영화보다 더 전폭적으로 좀 반영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베냐민의 사상을 베냐민은 이렇게 그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를 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철학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현상에 대한 그냥 구체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종합적인 결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1인 방송 환경에 대해서 만약에 베냐민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평가했을까? 저는 정당한 권리에 대한 욕구 표명이라고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실제로 서구에서는요, 영화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의 홍보비를 들이기도 하고, 또 스타의 가십거리들, 뭐, 누구랑 누구가 사귄다더라. 한국에도 많죠. 그 다음에 누가 누구랑 이혼했다더라. 그 다음에 누가 뭐 사고를 저질렀다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가십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대중이 영화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원초적이고 아주 정당한 관심을 부패시킬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베냐민은요.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 깨달아야 하고 또 자기가 어떤 계급에 속하고 우리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타를 숭배하는 이런 문화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화를 스타를 보러 가는 방식으로만 소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자기 인식이라든가 계급 인식에 대한 문제들을 자꾸만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프롤레타리아들에 의한 영화 자본의 몰수가 시급하다.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 게 소비에트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비에트 영화에 대한 일종의 변론으로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카메라의 존재론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는 조금 더 일찍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자, 다음 주 수업까지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정리를 좀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혹시